안녕하세요. 이렇다 8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예, 그리고 발음새는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네, 그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편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차니쌤입니다. 찬이가 아니라 찬휘쌤 아니에요? 네, 찬이. 그냥 찬이로 찬이, 닉네임은 찬이. 네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음접변. 네. 네. 저 요즘 또 시끌시끌한데요. 시끌시끌한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개헌안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좀 뭐 네. 아쉬운 거 있으세요? 아쉬운 거 많죠. 어떤 거? 기본소득도 안 들어. 기본소득 이번에 안 들어갔다. 네. 그다음에 국민 발의권. 이게 또 분명히 없는 것 같고.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직 그 청와대에서 개헌안이 다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 자문안을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국민주권과 관련된 개헌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한다, 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어떤 비례대표제도, 국민발의권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고요. 그리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 일반 그 국민들이 관심 되게 많았던 영역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그 개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그런 내용은 이제 뭐 쾌적한 삶, 뭐 건강한 삶, 생활권.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네, 못 들어갈 것 못 같아요. 들어간 거. 그리고 실질적 평등의 확대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견제와 균형의 개헌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대통령 권한 분산하는 거, 그리고 대법원장 권한을 조정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또 민생 개헌이 있었네요.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하는 건데 그 내용은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뭐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이제 내용들을 담아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20일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국회죠, 뭐 국회.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그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국회에서 낼지. 개헌을 주도한다고 하지 않나요? 자기들 주도한다고 하지만 1년 동안 허송세월 했죠. 그동안 아무것도 국회 안 개헌 해서 중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하는 바람에 네. 뭐 할 시간도 없었죠. 예, 사실. 아예 청와대에서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국민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수기형 토론회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하튼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프로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리즈가 네, 있었군요. 예, 네, 네. 자영업자에 대한 프로님 사회적 시리즈, 보호를 했었고 네. 그리고 84회 때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제 그것에 이어서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인 임대료 관련된 권리금 문제. 아하. 네. 달리 말하면 상가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에피소드 3군요 오늘이.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 한 주씩 건너가면서. 유프로님께 정말 죄송한데 네. 이렇게 사회 보는 입장에서 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오실 때마다 그분이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제가 좀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프로님 시리즈를 제가 꿰고 있지 못했네요. 아, 그래요? 좀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예, 네, 반성할게요. 예, 그 유프로님이 이제 그때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나요. 상가 임차인 권리금 문제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료 뭐 관련해서 우리 한번 언제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그랬죠. 했었던 건 네네.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유프로님이 좀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왜 자영업자 하면 일단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임대료 하면은 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건물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명한 말이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옛날에는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게 많은데 요즘은 건물주라는 네. 예, 조사 결과가 있다고 앞에 합니다. 괄호가 붙기도 해요. 강남 건물주. 아, 뭐 이런 그런가요? 식으로. 네. 강남 건물주? 그냥 건물주가 아니고. 그거 좀 포부가 큰 애들이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으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전한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임차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차 비용이 너무 높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도 있죠. 네,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 서촌에서 네, 궁중족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네네, 사실 건물주가 바뀌면서 네네네, 보증금 3천에 월세 297만 원 하던 네, 게 갑자기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려서 부부 아, 이제 부부 네네. 사장님이 네네,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몇 개월 동안 4차례 강제 집행이 있었죠. 아, 그렇네. 용역까지 쫙 와갖고 말이죠. 예, 집행관하고 함께.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 9일 2차 강제 집행 시에 네. 사설 용역들이 궁중족발의 그 부부의 남자분을 네, 폭력적으로 끌어내려다가 네. 남자분이 이제 조리대 밑에 홈을 잡고 이제 버티다 보니까 손가락이 거기에 쫙 껴갖고 어.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으셨죠. 그러니까요. 아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했는데 다행히 접합 수술은 네. 잘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궁중족발 네.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또 연대 조직들이 그렇죠. 같이 투쟁도 하고 네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증금을 이게 단번에 3배가 넘는 금액, 그렇죠. 거의 4배인데요. 네. 아니, 때로는 4배가 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좀 궁중족발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좀 네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궁중족발 부부께서 이제 서촌에서 네, 분식점을 한 2년 하셨고 네. 한 7년 동안 실내 포장마차를 하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번 돈 일부하고 또 네.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궁중족발을 차린 거죠. 이거 유명하거든요. 이 집. 네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동네 이제 가게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네. 서촌이 완전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급격히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긴 할 단어가 텐데 참, 예, 예. 이게 워낙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은 그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의 고급 상업이나 이제 주거 지역이 이제 새로 형성이 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이 되고 또 원래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쫓겨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맞습니다. 지금 궁중족발처럼 좀 가격이 저렴하고 별로 뜨지 않던 지역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지역이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고 예 이러면서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돈 상황인데요. 많은 건물주가 들어오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21세기 접어들면서 상업지구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맛집 애플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네. 서울의 이제 가로수길, 네, 또 홍대, 맞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홍대 인근이죠. 네. 연남동, 뭐 네. 망원동, 네. 망리단길이라고도 하죠. 여기 지금 네, 뭐 네. 상수동, 뭐 그다음에 경리단길, 북촌, 서촌, 네. 삼청동길, 네, 성수동 네. 이런 데 젠트리피케이션 여러 차례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죠. 사실 뭐 가로수길은 지금 이제 오히려 썰렁해져 버렸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다 네. 쫓겨나갖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궁중족발 부부도 이제 빚도 좀 갚고 장사도 좀 되겠다고 싶던 2016년에 입주해 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바뀐 거죠. 건물주는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한 거겠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월세 폭등 이런 데 통보가 있었고 이제 그 부부가 족발 한 접시를 팔면 받는 돈이 2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증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족발을 팔아서 월세 1,200만 원을 내려면 하루에 족발을 430개를 팔아야 돼. 아니 아무리 장사가 예. 잘 돼도 430개를 어떻게 팔아요? 이건 아, 나가라는 예. 얘기죠. 한 달에 나가라는 얘기죠. 430개가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430개를 어떻게 그러니까 족발 팔아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무슨 뭐 대기업에 무슨 네네. 플래그십 샵이 온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건물주는. 네네네. 그래서 건물 2층하고 네. 지하의 임차인들은 못 견디고 다 떠났고요. 음. 1층에 궁중족발 부부만 계속 버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버티니까 이제 건물주가 명도 소송이라는 걸 냈어요. 이건 거의 횡포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녹음하는 곳이 망원동에 있는데 음흠. 여기 망리단길 있잖아요. 네, 망리단길. 이제 아직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음. 상가 자영업자분들이 망리단길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이렇게 예, 부추겨질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이대로 우리 살고 싶은데 더 유명해져서 임대료 올라가면 우리는 여기서 장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망리단길을 부르지 마라. 아하, 이런 그러네요. 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부르지 하더라고요. 맙시다. 예. 네. 그냥 망원동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음.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그 궁중족발이 이제 명도 소송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명도 소송이 뭐예요? 네, 명도 소송은 이제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해당 건물을 점유한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인도해 주지 않으면 네.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소송에서 이기면 네. 국가의 공권력이 네. 부동산 인도에 개입을 해서 이른바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해당 건물을 세입자로부터 건물주한테 양도하는 이런 소송이 명도 소송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데요. 무시무시하죠.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로 이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네. 건물주가 이제 권리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네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5년이 지난 세입자는 사실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법원은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공중족발 부부는 결국 패소했고 공중족발 부부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제 법은 판결한 거죠. 아, 그게 그렇구나. 참 법이 완전히 건물주 편인 거죠, 말하자면. 그 법이 있는 사람 예. 편으로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4차례 강제 집행 동안에 이제 네. 맘 편히 장사하고픈 모임, 줄여서 네. 맘상모라고 하죠. 맘상모. 네네. 활동가들, 네. 신학생 등 학생들 이런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막아냈고요. 네. 지금도 이제 공중족발 부부라고 맘상모 회원들하고 주변 상인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네네. 공중족발의 이 힘든 밤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니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음. 조정을 하라고 했으면 사실상 조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건물주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서로 타협을 서로 해서. 타협을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타협을 하지 않았는데 법대로 결과적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했는데 결국은 공중족발이 불리하게 작용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중족발을 했는데 다른 데 무슨 망원족발이 들어온다 이 자리에 그러면 이제 같은 업종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그 권리금을 그 사람한테 받고 나중에 들어올 사람한테 받고 예, 받을 이렇게 수가 있죠. 받을 자기가 수가 찾았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나가라 이러면은 그 권리금은 예, 소멸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건물주가 너무 무리하게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임대료를 어떻게 한 번에 4배나 올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런 무리한 조치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는 건물주를 도와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저는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프로님 어떤가요? 그 아까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군중족발 분쟁의 경우에는 법으로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7년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오래 장사한 게 죄인 겁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건물도 빛이 나고 그렇죠. 건물 가치를 건물도 높여준 거죠. 건물 가치를 높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동네 그 가치도 높여준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근데 이 5년이라는 기준이 왜 생긴 건지, 왜 5년밖에 보호를 못 해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법은 또 건물주의 재산권, 그 건물주가 건물의 소유주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줄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예, 그 네.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네.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만들어진 뒤에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상가 임대차 거래는 개인들 간의 그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았지 특별한 법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리금도 사실상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간행으로 내려오던 그렇죠. 그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빈발하게 되니까 2001년에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200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10차례 이상 개정이 되어 왔죠. 아,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네, 이 맞습니다. 제정이 된 건데 어때요? 그 법 제정될 당시에 어떤 뭐 배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어땠나요? 그때 이제 법을 제정할 때 논란이 됐던 쟁점이 있는데요. 그 쟁점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 아까 이제 5년으로 5년. 네, 그때 네.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네. 네. 그리고 임대료 인상 수준을 억제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주가 바뀌거나 네. 재건축 등의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 이거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네 번째는 권리 보호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어떤 건물, 네네. 비싼 건물, 싼 건물, 뭐 네네. 도시 중심 네네. 또 주변 이게 다양하게 그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5번째가 권리금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보호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법의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2001년에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다음과 정리가 딱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했습니다. 네. 이제 5년을 보장한 거죠. 계약 5년. 갱신 청구권. 네. 예, 5년간의 영업을 보장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공중족발 같은 경우는 이게 5년을 지나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5년 내로는 못 쫓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못 쫓아내는 예. 거죠. 근데 어떻게 네. 생각하면 가령 내가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내잖아요. 5년 안에 돈을 벌면 좋은데 5년이 지나도 사실 이렇게 좀 잘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 나 진짜 근데 걱정인데. 보통 다 좀 자영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5년까지 갔으면은 상당히 네. 또 오래 간 겁니다. 오래 간 거죠. 네. 예. 그래서 전에 오히려 오히려 권리금에 대한 네네. 이제까지 그 지역을 발전시킨 데 대한 권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재계약 시 네. 5년간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2년 했다가 음. 또 2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네. 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네. 임대료 인상폭을 9% 이상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9% 이내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정되어서 네. 5%로 이게 내려왔죠. 아 그래요? 그건 잘 된 일이네요. 네, 시행령이 바뀌었죠 올해. 네. 그래서 네. 상가 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이걸 네. 막기 위한 법이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그리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은 소액 임차인에만 이게 적용되고 오. 임대료가 일정 기준 이상이 넘으면 비싼 경우에는 제외됐거든요. 아 그럼 결국은 비싼 임대료인 경우에는 이거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기준이 있었군요. 제가 보기엔 보증금이나 임대료 분쟁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잘 생기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문제는 주로 상권이 발달해가지고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네. 저는 발생하는 걸로 알고 몇 년 전에 있는데. 우당탕탕 사태에서 그렇지. 아유, 그럼요. 뜨는 곳이 항상 문제가 네네, 생기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정작 문제가 발생하고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는 제외하고 분쟁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만 보호한 꼴이 된 네, 셈인데. 예, 일단 그 공식적인 이유는 네네. 고액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는 네. 부유한 자영업자일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서민 보호를 위한 법인데 네네. 부유한 자영업자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들은 시장 원리에 맡기자. 아. 그래서 영세업자들만 보호하자. 음.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폭넓게 적용하기가 네. 주저스러워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 저희가 일단 그렇다는 그죠? 말씀이시죠. 예. 법 제정의 어떤 그 취지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얼핏 들으면 또 뭐 그럴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음. 왠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서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인 것 같지만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건물주는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자본소득자죠. 네. 그리고 불로소득이고. 그렇죠. 예. 근데 건물 관리하죠. 예, 건물 건물 관리 노동에 대해서는 뭐 하기사 제가 있어요. 아는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건물 관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뭐 힘들죠. 이런 얘기도 아. 하긴 하더라만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를 법들이 불로소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건지 저는 그래서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고액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가 부유해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고액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는 훨씬 더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법은 부유한 자영업자보다 더 부유한 건물주만을 보호하는 네. 건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조물주보다 되고. 높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네. 아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고액 임대료를 내는 소위 부유한 자영업자의 기준도 있을 건데 예.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인데요. 아까 이제 논란, 아까 유프로가 논란 중에서 적용 범위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적용 범위가 2조예요. 2조 1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하. 즉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보증 금액을 초과하면 네.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야. 이 법에.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 우리나라 이제 시행령인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 이하의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고 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뭐라고 부르느냐?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환산보증금. 예. 네. 2003년 이제 시행됐다 그랬죠. 1월에. 네. 그 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험법이 아까 말했듯이 10차례나 개정이 됐는데 네. 이 환상보증금 원칙은 끄떡없이 유지되었고 네. 따라서 상가 임대차법의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찬희쌤 설명 듣다 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네네. 기준이 있다면 네네. 만약에 모든 임대업자들이 가격을 다 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실제 그렇게 되어버렸죠. 저는 네. 그렇게 예, 그렇게 됐죠. 됐나요, 진짜?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어쩔 수 없이 장사는 해야 되잖아. 경계에 있던 네네. 건물주들이 네네. 그 경계를 살짝 넘기면서 네. 보호를 하지 않는 일이 네네네. 실제로 발생했죠. 실제로 많이 일어났죠. 요즘 시기에. 예. 제가 우려되는 게 현실로 우려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거네요. 그 기준도 낮았고. 네. 근데 지금 차인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환산보증금 말씀하셨는데 왜 환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증금 그냥 보증금 그냥 그러는데 보증금 하면 되지. 환산이 환산은- 들어갔다는 건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이 수식이 있어요. 수식. 아 그래요? 환산 보증금은 네. 실제 보증금에다가 뭘 네. 더하는데요. 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 100배를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월세 100배를 더한 거에 네, 기존 기존 보증금을 보증금을- 더한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1억 보증금의 월세가 200만 원이면 음. 환산 보증금액은 3억이 된다. 그렇죠. 200에 100배는 2억이니까 그렇죠. 1억 플러스 2억 어. 3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은 얼마까지가 보호 대상이라고 시행령 규정이 네, 있죠? 요게 이제 제정 당시하고 이제 그다음 개정된 게 조금씩 다른데요. 네. 2001년 제정 당시에는 서울 기준이 2억 4천이었어요. 아. 보증금이 아니고 환산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예. 네. 예.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 네.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는 서울 지역 임차인이면 네.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아, 예. 말도 월세 안 돼. 금액 150만 너무 원이 낮다. 1억 예. 5천이 되니까 예. 근데 이게 2억 일단은 5천이 되는 거죠. 뭐 벌써 17년 전이니까 네. 네. 그렇게 그때 한데 그랬죠. 낮죠. 네네. 예. 근데 아까 이제 마도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임대료 분쟁이 벌어지는 곳이 보통 상권이 발달하고 네. 월세가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문제가 계속 발생했죠. 그래서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014년에 서울 지역은 4억 원으로, 네. 수도권은 3억 원으로 등등으로 지역마다 다른데 네. 환산 보증금 기준을 올렸고요. 네. 그래도 이제 충분치가 못했어요. 2014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4억으로 올렸는데도 네. 강남 상권 기준으로는 45.5%가 아. 상가 임대차법 적용에서 제외됐고요. 아. 서울 전체로 보더라도 22.6%가 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서 네. 상가 임대차법 적용에서 제외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올 1월에 네. 2018년 1월입니다. 아까 대통령령이라 그랬죠. 네. 시행령을 또 바꿔갖고 서울 지역의 환산 보증금 기준을 급격하게 올렸어요. 6억 아. 1천만 원. 네. 네. 확 올렸습니다. 예. 수도권은 5억 원. 네.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3억 9천만 원. 네. 이렇게 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90에서 95% 정도는 이제 보호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네, 이제 네. 추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건 아직도 한 10% 정도는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네. 예, 마도나님이 말씀을 잘 하셨듯이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법 규정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네. 사회 정의 규정에는 좀 배치되는 면이 좀 크지 않은가 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예. 상가 임대차법의 기본 골격인 환산 보증금 단소 조항 자체를 네.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법을 개정해야겠죠? 네, 이런 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 환산 보증금이란 게 이런 거였군요. 그런데 말이죠.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법적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2001년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도 건물주가 바뀌거나 네. 재건축 등의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했을 때는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라도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았어요. 네, 악법이었군요. 2001년도 완전히. 이 사건이 그 네. 리쌍 건물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 8월에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어요. 아까 시행령 고치는 거는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죠. 그래서 2013년 개정할 때 환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네. 모든 상가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년간 계약을 보장한다. 네, 네. 환산 아무리- 보증금이 초과해도 보장해주는 보장한다. 거죠. 네. 모든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계약은 유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최초 계약 당시에 재건축 할 거다. 네, 철거 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개정을 통해서 5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보장이 되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5년간 계약 보장이 건물주 변경이나 재건축 등 사유와 무관하게 유지되게 된 그렇게 된 거고요. 거죠. 이게 네.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근데 계약갱신 거절이란 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말이잖아요. 말이 한자로 돼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네, 되죠. 계약갱신 계약갱신 거절. 거절. 계약 다시 해주세요. 근데 거절 싫어. 나가 이런 네, 얘기죠. 그럼 나가라는 예, 예, 얘기잖아요. 나가죠. 예. 보통 나가죠. 예.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는 건물주가 갑자기 나 이 건물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속절없이 이게 쫓겨났다는 그랬다는 얘기인데 얘기죠. 예. 그러면 2013년 법 개정에는 많은 문제가 해결됐나요? 딱 지금 정리하신 정리한 정도로만 정도 딱 네? 효과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상가 임대차법의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딱 아까 얘기한 6%가 얘기한 딱 그것만 해결된 거고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에 대해서 5년 계약 보장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네.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을 어느 이상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네, 있었죠. 원래 9%였고 올해부터 이제 5%가 됐는데 네. 이거는 환산보증금 초과한 임차인한테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음. 뭐야 반쪽짜리 개정이라고나 할까. 예. 임대료를 많이 올려버리면 나가라는 네네네. 이야기인 거죠. 음. 5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웬일이야. 그럼 환산보증금 초과의 건물일 경우에는 계약은 5년간 갱신할 수 있지만 네. 재계약 시에 임대료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궁중족발에 문제가 생긴 그런 궁중적으로 원인인가요? 5년을 넘었어요. 넘었어요. 5년을 넘었어요. 넘었고. 그래서 상태가 달라요. 예. 예, 예. 그렇구나. 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게 5년을 보장한다 그러는데 네. 임대료를 막 올릴 수 있으면 네네.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의미 없죠. 예. 5년을 내보낼 수 있는 거네요. 5년 그래서 후에는. 아마 법 개정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2013년에. 예, 그때 뭐 2014년에 여당이 누군지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도 많은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어요. 재계약. 네. 증액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환산보증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아니 1년 이내 또 돈을 올릴 수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하다. 환산보증금이 이게 중요한 잣대인 거예요. 이걸 초과하는 순간 완전 그냥 보호가 거의 안 돼요. 몇 가지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유프로가 말했던 결국 건물주가 언제든지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므로 네. 결국 이제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유명무실한 거죠. 완전 갱신 요구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외에도 또 문제가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 또 보호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확정일자를 못 받아요. 그래요? 확정일자 아시죠? 이사 가면 확정일자 꼭 받잖아요. 확정일자 왜 받습니까? 임대차 보호 받으려고 하는 네. 거죠. 나중에 그게 이제 경매 처분이 되거나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네네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입자 보호를 네. 위해서 저희는 이사 갈 확정일자 때마다 뒤에 하죠. 근저당 같은 게 설정돼도 우리가 먼저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네네네네. 채권자보다. 근데 환산보증을 초과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못 받아. 따라서 자기 돈을 내갖고 전세권 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 전세권 등기가 원래 좀 복잡하고 네네네. 건물주가 동의 안 하면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을 초과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는 아까 딱 6%가 얘기한 딱 그 정도 거기가 끝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환산보증금 기준은 폐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뭐 지금까지 그 궁중족발로부터 시작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와 쟁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